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식들은 분명 내 품에서 자랐는데 어느 순간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세계가 생겼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조금씩 줄어들고 한때 자랑하던 건강은 아침마다 먹는 약의 개수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건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우리 모두가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통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통로를 지나면서 깊은 혼란을 느낍니다. 내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면 나한테는 뭐가 남는 거지? 이런 질문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시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요. 우리가 잃어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놀랍게도 마지막까지 절대 떠나지 않는 단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어쩌면 당신이 평생 가지고 있었지만 제대로 바라본 적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다른 눈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식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아픈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아픈 아이를 돌보고 좋은 것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우리 밥을 줄이고 학원비 마련하려고 새벽 일터에 나갔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힘듦 속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키운 아이들이 나중에 내 곁에 있어줄 거야.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요. 결혼하고 손주를 낳고 직장일로 바쁘고 명절에도 양가를 오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할게라는 말을 듣게 되고 한 달에 한 번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도 따라오죠. 하지만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식은 원래 부모 곁을 떠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성장이고 건강한 독립입니다. 우리도 젊은 시절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처럼요. 문제는 우리가 자식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 삶의 전부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식이 멀어지면 우리 삶도 함께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음은 돈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가장 현실적인 불안의 근원이죠. 젊어서는 노후 준비 잘해야지 하면서도 당장 눈앞의 생활비, 자녀 교육비, 집 마련에 모든 돈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은퇴 시점이 되었고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게 됩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몇십 년을 어떻게 살지? 연금은 생활비에도 빠듯하고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보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불안해집니다.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고민되고 자식들 용돈 주는 것도 망설여지고 아프면 병원 가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돈은 안전을 의미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외로움도 돈으로 채울 수 없고 자식의 관심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삶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만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은 돈이 줄어들 때 함께 무너집니다. 건강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50대까지만 해도 나는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분들도 60을 넘기고 70에 접어들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저기 쑤시고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지고 밤에 화장실을 두세 번씩 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버거워집니다. 산책 한 바퀴도 쉬엄쉬엄 해야 하고 무거운 물건은 들 엄두가 안 나고 맛있는 음식도 몸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병원 다니는 날이 늘어나고 약봉지는 두꺼워지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반이었습니다. 건강하면 뭐든 할 수 있어라고 믿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떠나갑니다. 이건 슬픈 현실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죠. 마지막으로 사회적 역할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에게는 명확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과장이고 부장이었고, 집에서는 가장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였고, 동네에서는 반장이나 회장이었습니다. 그 역할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은퇴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더 이상 누군가를 책임지지 않고,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존재감도 함께 흐려집니다. 나는 이제 뭐지? 이런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길을 잃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이 멀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에 애착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애착하고, 돈에 애착하고, 건강에 애착하고, 지위에 애착했습니다. 애착이 나쁜 건 아닙니다. 애착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애착한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자랍니다. 성장하고 독립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은 흐릅니다. 들어왔다가 나가고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건강은 변합니다. 젊었을 때의 몸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위는 일시적입니다. 은퇴하면 명함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변하는 것에 애착하면 그것이 변할 때 우리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게 고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붙잡으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냉정합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하고 언젠가는 떠납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낳고 내가 키웠으니 당연히 내 자식이지. 하지만 자식은 처음부터 독립된 존재였습니다. 잠시 우리 품을 빌려 자라는 독립된 영혼이었던 거죠. 우리의 역할은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곁에 두는 게 아니라 훌훌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식이 멀어질 때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하지만 자식은 배신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성장을 한 것뿐입니다. 돈과 건강,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소유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잠시 맡아두었을 뿐입니다. 돈은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잠시 내 통장에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갑니다. 건강은 빌린 것입니다. 젊을 때는 탄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합니다. 지위는 역할입니다. 필요할 때 주어졌다가 필요 없을 때 사라집니다.
소유의 환상에 빠지면 잃을 때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소유한 적 없다는 걸 알면 떠나보낼 때도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것들로 자신을 정의해 왔습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야. 나는 이 회사 부장이야. 나는 돈이 있어. 나는 건강해. 이렇게 외부의 것들로 나를 정의하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나도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그 모든 게 없어진 나는 누구지? 이 질문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답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자식도 떠나고, 돈도 줄어들고, 건강도 약해지고, 역할도 사라진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당신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히는 순수한 당신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옷을 입었습니다. 엄마라는 옷, 아빠라는 옷, 직장인이라는 옷, 건강한 사람이라는 옷, 돈 있는 사람이라는 옷. 그 옷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세상에 보여줄 모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옷들이 하나씩 벗겨집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습니다. 옷 없는 나를 어떻게 보여주지?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옷을 다 벗고 나니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역할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소유물도 아닌 그냥 나라는 존재가 거기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마지막까지 남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의식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하는 그 능력 말이죠.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고 귀를 열면 소리가 들리고 마음을 열면 감정이 흐릅니다. 이 모든 경험을 받아들이는 나가 있습니다. 자식이 멀어져도 그 멀어짐을 느끼는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돈이 줄어들어도 그 불안을 인식하는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그 아픔을 경험하는 나는 살아 있습니다. 이 나는 외부 상황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식이 오든 가든,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나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 아이가 멀어지는구나. 돈이 줄어드는 것을 바라봅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있구나. 몸이 아픈 것을 바라봅니다. 무릎이 아프구나.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과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아픔이 아닙니다. 아픔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가난이 아닙니다. 가난을 인식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공간입니다. 외부는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내면에는 고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그 섭섭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공간,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도 그 불안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공간, 몸이 아파도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 이 내면의 공간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넓어집니다. 외부의 소란이 줄어들면서 내면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이 공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삶이 조금 느려진 지금 이 공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단 한 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 무엇을 가지고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어떤 역할을 하든 상관없이 당신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가치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가 되어야 가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고 차 한 잔 마시고 숨을 쉬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60대 이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 독립입니다. 감정적 독립이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책임지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도 다른 사람의 반응에 자신의 감정을 맡깁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섭섭하고 자식이 전화하면 기뻐합니다. 친구가 만나주면 행복하고 안 만나주면 외롭습니다. 배우자가 친절하면 기분 좋고 무뚝뚝하면 서운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내 감정의 주도권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감정적 독립은 이걸 바꾸는 겁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나는 내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 친구가 바빠도 나는 혼자서도 평온할 수 있어. 배우자가 기분이 안 좋아도 내 기분까지 망칠 필요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정적 독립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그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기대하되 그 기대가 강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정적 독립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정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내가 느낀 감정들을 적어봅니다. 오늘 아들이 전화를 안 해서 섭섭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적으면서 내 감정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이 감정은 정말 타당한가? 이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나? 두 번째는 감정 호흡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3번 깊게 숨을 쉽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생각합니다. 이 감정이 들어오는구나. 숨을 내쉬면서 생각합니다. 이 감정을 관찰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자기 대화입니다. 외로울 때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지금 외롭구나. 괜찮아. 외로움은 잠시 지나갈 거야. 섭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섭섭하구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나를 돌볼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 다른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적 독립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해내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재정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 학부모 모임, 동창회, 친척 모임, 이웃 등등.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한정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없습니다. 관계의 재정비란 내게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 만나면 피곤한 사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겁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냥 당신이라서 좋아하는 사람. 둘째, 당신과 대화가 편한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편하고, 말해도 편하고, 침묵도 편한 사람. 셋째,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는 사람. 반대로 이런 사람은 거리를 둬야 합니다. 항상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만나면 세상 탓, 자식 탓만 하는 사람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 우리 아들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너희 아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먹습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가족인데, 의리가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진짜 가치 있는 사람과 보내야 합니다. 관계 정리의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만나는 빈도를 조절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사람을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입니다. 거절할 때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다른 약속이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연락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전화로 길게 통화하던 것을 문자로 짧게 인사하는 정도로 바꿉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복지관, 문화센터, 종교 모임, 취미 모임 등에서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관계의 재정비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 원칙입니다. 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감정적 독립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없으면 불안은 계속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소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면 됩니다. 얼마나 필요할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을 계산합니다. 월세 또는 관리비, 식비,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보험료 등을 더합니다. 거기에 여유분 20%를 더한 금액이 당신의 최소 생활비입니다. 이 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연금, 이자 수입, 임대 수입 등으로 이 금액을 맞출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겁니다.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출을 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곳에 쓰는 방식으로 줄입니다. 예를 들어 외식은 줄이되 건강식품이나 병원비는 아끼지 않습니다. 옷은 덜 사되 친구들과의 소소한 모임은 유지합니다. 둘째, 작은 수입을 만듭니다. 전문 기술이 있다면 프리랜서로 일하고 없다면 간단한 일거리를 찾습니다. 경비, 청소, 택배 도우미, 돌봄 도우미 등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체력이 약하면 앉아서 하는 일을, 체력이 괜찮으면 움직이는 일을 선택합니다. 셋째, 자산을 재배치합니다. 큰 집에 살고 있다면 작은 집으로 옮기고 차의 금액을 생활비로 씁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팔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공간이 작아지면 관리비도 줄어들고 청소도 쉬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경제적 자립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기입니다. 자식이 도와주겠다고 해도 최소한 거절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의지하는 순간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람은 미안함을 느끼고 주는 사람은 부담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양쪽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겁니다. 풍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생활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자존감은 지켜집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탱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감정적으로 독립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해도 결국 남는 건 나 자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가? 외로움과 불안을 다룰 수 있는가?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게 내면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조용히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하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괴롭힙니다. 하지만 내면의 힘이 있으면 이 생각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고요함을 연습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만듭니다. 명상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느끼면 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인식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5분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점점 편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고요한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됩니다. 둘째, 일기를 씁니다. 하루 한 페이지, 손글씨로 일기를 씁니다. 거창한 내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기분이 좋았다. 이런 소소한 것들을 적습니다. 일기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글을 쓰면서 마음이 정리되고 생각이 명확해지고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셋째, 의미 있는 일을 찾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자원봉사, 취미활동, 공부, 창작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그런 일을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면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넷째, 감사를 연습합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오늘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연습할수록 강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불평하는 마음은 줄어듭니다. 내면의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힘이 생기면 세상 무엇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서 3분간 스트레칭을 합니다. 팔을 쭉 펴고 다리를 뻗고 목을 천천히 돌립니다. 몸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밤새 마른 몸에 수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3번 쉽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간단한 식사를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토스트 한 장, 과일 한 조각, 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할 일 3가지를 정합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은 산책을 갈 거야. 오늘은 전화를 할 거야. 오늘은 책을 읽을 거야. 이렇게 3가지만 정하면 하루의 방향이 생깁니다. 이 루틴을 매일 반복하면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외로움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자주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아, 나는 괜찮아라고 억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로우면 외로운 겁니다. 지금 외롭구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외로움이 올 때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이 느껴지면 차를 한 잔 끓입니다. 천천히 물을 끓이고 찻잎을 넣고 향을 맡고 한 모금씩 마십니다. 이런 작은 의식이 외로움을 견디는데 도움이 됩니다. 외로울 때 편지를 씁니다. 옛날 친구에게, 세상을 떠난 배우자에게, 어린 시절의 나에게.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쓰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마트에 가서 계산대 직원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산책하다 만난 이웃에게 날씨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작은 교류가 외로움을 조금 덜어줍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평생 숙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간섭이 됩니다. 자식이 물어볼 때만 대답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는 당연히 와야지.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지. 이런 기대를 버립니다.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안 와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이혼을 하든 직장을 옮기든 다른 나라로 가든 그것은 자식의 선택입니다. 먼저 연락하되 부담 주지 않습니다. 잘 지내니? 엄마는 잘 있어. 바쁘면 나중에 전화해도 돼. 이 정도로 가볍게 합니다.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자식도 편안해지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이론만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로워서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미쳐버리겠다. 뭔가 해야겠다. 먼저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계속하다 보니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다른 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친구 몇 명을 사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수채화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 없었지만 해보니 재미있었습니다. 서툴지만 한 장씩 그림이 완성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도 외로웠다 같은 내용뿐이었지만 점점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쯤 지나자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기다려지는 내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외로운 거더라고요. 60대 후반에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 다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찾아가고 자주 전화하고 손주들 챙기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들이 부담스러워했고 아들들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관계가 점점 껄끄러워졌습니다. 그 어머니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내가 물러나자. 자주 찾아가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손주들에게 이것저것 사주던 것도 멈췄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신기하게도
거리를 두니까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아들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들도 편하게 대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오면 더 반가워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더라고요. 70대 초반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회사에 다니다 은퇴하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쉬는 게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지만 6개월쯤 지나니까 공허해졌습니다. 이게 다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분은 작은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경비 일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다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와요. 아이들의 이 한마디가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거창한 일을 할 필요 없더라고요.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그게 의미예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자식도 멀어지고 돈도 줄어들고 건강도 약해지고 역할도 사라집니다. 이건 슬프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흐르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떠나고 나서도 한 가지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하는 당신의 의식, 고요히 바라보는 당신의 관찰자, 내면 깊은 곳의 평온한 공간. 이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오든 가든,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외부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슬프고 외롭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에 완전히 삼켜지지는 않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슬픔이 지나가고 있구나. 아,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찰 속에서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준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감정적 독립, 관계의 재정비,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 마음을 지탱하는 내면의 힘. 이 4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당신의 인생 후반은 단단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햇살을 느끼고 바람을 맞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당신은 의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도 당신은 의미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당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할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떤 하루든 당신의 하루는 소중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기를, 조금 더 존중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지혜수첩에 적힌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평온하고 의미 있기를 응원합니다.